그곳에 가면 미처 알지 못했던 나와 우리를 재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곳엔 우리의 과거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올해로 탄생 100년을 맞은 박물관. 이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새로운 꿈과 무한한 상상이 펼쳐지는 세계. 지금 박물관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최초의 패션쇼. 올해로 개관 100년을 맞은 박물관. 이를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의 대표 디자이너들에게 유물을 소재로 한 특별한 패션쇼를 주문했다. 고구려 고분벽화, 백자와 청자, 신라의 금관 등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젊은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감성의 현대적인 옷으로 탄생시켰다. 박물관 패션쇼에 참가한 디자이너 홍예진. 쇼를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박물관을 찾았다. 이때 눈길을 끈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였다. 강인하고 남성적인 고분벽화에서 새로운 면을 발견한다. 저는 그 자세 같은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패션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 같은 것들이 그 강직성과 동시에 어떤 약간의 뭐 유머러스한 측면도 보이고요. 박물관 패션쇼는 낯설고 새로운 도전이었다. 옛 유물이 현대적 의상의 소재가 될 수 있을지 처음엔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작업이 진행되면서 박물관의 유물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실제로 뭐 출장 가면은 제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박물관에서 보내거든요. 미술관, 박물관들. 근데 예전에 제가 그걸 볼 때는 그게 저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다가왔다기보다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감상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이제 제가 박물관에 가서 보면 그게 굉장히 다양한 소스로 보이죠. 홍예진은 기계 넘치는 역동성과 실용적인 문화를 창조한 고구려의 선과 문양 그리고 전통 복식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다시 해석하고 가공했다. 박물관 패션쇼는 끝났지만 이를 계기로 홍예진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다. 저는 모던한 감성을 다루는 디자이너지만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제 감성의 그 근원은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감성을 그 인터내셔널한 코드에 맞게 풀면서 한국적인 걸 풀어내는 게 이제 저의 숙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이너 최지형은 우리 전통 도자기에서 영감을 얻은 옷으로 주목받았다. 박물관 유리 진열장 밖으로 나온 도자기. 최지형은 시간과 공간 속에 박제돼 있는 유물이 아닌 우리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유물로서의 도자기를 옷감 위에 펼쳐놨다. 박물관이 소장한 수많은 문화 원형 가운데 왜 도자기를 선택한 것일까? 오랫동안 그 도자기들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 형태나 그 라인이나 아니면 색감이나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잖아요.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모던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심플한 그 라인들이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입는 옷들에도 그 라인이 그대로 이제 이미지화가 되면은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 전에는 이렇게 박물관이라는 장소가 그냥 유물을 이렇게 보러 가고 관람하고 이렇게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박물관에 있는 모티브, 그러니까 그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계기가 됐어요. 쇼에 참가한 또 한 명의 디자이너 예란지. 그녀는 화려했던 신라의 봄을 옷에 담았다. 어깨 위에 치마 위에 내려앉은 신라시대의 문양과 유물. 의상을 만들면서 디자이너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 지금은 이미 디자인은 나올 만큼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어떤 절묘한 걸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디자이너가 그 어떤 거를 시킬지 이제 잘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저는 앞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 한국의 진짜 정말 유니크한 어떤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신비함을 가진 디자이너,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얘기를, 자기 본질의 자기 안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디자이너 최지형이 박물관을 찾았다. 낯설게만 보였던 우리 문화유산에서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디자이너들에게 이런 계기들이 주어진다면은 아마 관심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이제 스쳐 지나가던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그 새로운 매력을 이건 이렇게 접합을 하니까 되는구나. 되게 새로운 매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마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 박물관을 단순한 유물 전시장을 넘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보물창고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미 사라졌다고 본 우리의 전통 문화를 새롭게 해석해서 옷에다 문화를 입히고 먹는 것에다 문화를 입히고 주거에다가 문화를 입히는 거, 이것이 박물관이 하는 일이고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하나의 그 원광, 말하자면 일종의 이 광석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박물관에 가서 본다고 하지 말고 박물관에 갔다고 하지 말고 박물관에서 뭘 캤다고 그래라.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치열한 패션 산업계. 자신만의 독창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공간이다.
그 생존에 대한 해답이 어쩌면 우리 문화 원형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 박물관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유물.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그 순간, 이 낯선 유물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장작의 원천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성격의 박물관이 생겨난 것은 언제일까요?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 그러니까 1909년 11월 1일,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은 창경궁의 황실박물관인 제실박물관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구중심처, 궁궐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우리의 근대적 박물관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인 대한제국 황실의 제실박물관은 창경궁 내에 있는 환경전, 경춘전, 양화당 등 7개 전각을 개조해 전시실로 사용했다. 그중엔 왕가의 침실로 쓰였던 장소도 있었다. 일제에 의해 조선 왕실의 권위를 격화시키려는 의도로 박물관이 만들어졌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근대 박물관으로서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 여기를 이제 전시실로 한 거는 1908년입니다. 어원사무국이 설립되고, 그렇지만 그때는 일반에 개광을 안 했어요. 그래서 황족이나 귀족만, 일부 특권층만 이제 봤는데, 이 순종이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그때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에게 개방해야 된다. 왜? 여민해라. 백성들과 함께 즐기겠다. 이런 걸로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관에 초점을 두는 거죠. 1909년 11월 1일 마침내 궁궐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으로 쭉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서 아마 볼 수 있도록. 당시 주 전시실로 쓰였던 환경전은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해 벽을 허물고 본돌 대신 마루를 깔았다. 국보 266호 명정전. 일반 백성들은 감히 닿을 수 없는 임금이 국사를 돌보던 중요한 장소다. 하지만 순종은 이곳에까지 유물을 전시, 일반의 문을 열었다. 당시 순종은 목요일에 이곳을 관람했고 그 외 요일은 백성들을 위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 어자가 있고 1월 5학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자가 있는 정전에 이 앞에 여기에 이제 유물들을 진열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정전에 유물, 특히 그 비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실이 보유한 유물은 6,800여 점. 이로써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된 유물을 대중 앞에 전시하는 근대 박물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제실박물관은 곧 시련을 맞는다. 1910년 이왕가 박물관으로 격화된 것이다. 일제는 1915년 경복궁 내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개관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이왕가 박물관은 유물 수집을 계속했고 덕분에 국보급 유물의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 1926년 순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총독부박물관이 이걸 흡수하려고 그러는데 여론에 밀려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덕숭으로 이제 쫓아버리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유물을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유물이 결국 해방 이후에 덕숭 미술관이 되고 우리 국립박물관으로 흡수되는데 여기 있었던 게 바로 우리 국보 78호, 83호 이 방가사회상, 그다음에 김홍도의 풍속화첩, 청자, 백자 이 좋은 명품 컬렉션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일본으로 다 흩어져서 나갔을 것입니다. 광복 이후 1972년 국립중앙박물관 간판을 내걸기까지 우리의 박물관은 경랑의 현대사 속에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셋방살이를 면치 못했다. (1986년에) 옮겨간 중앙청 건물은 철거됐다.
2005년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박물관은 비로소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았다. 제실박물관이 개방되고 꼭 96년 만의 일이다. 박물관은 그야말로 격동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 해왔습니다. 일제시대와 해방, 또 전쟁과 남북분단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박물관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인 것이죠. 그동안 박물관은 우리 문화유산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으려는 예술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청자는 100년 전 제실박물관이 최초로 돈을 주고 구입한 유물인데요. 그런데 이 12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도자기가 20세기에 걸출한 화가 이중섭을 단번에 매료시켰습니다. 순종은 1908년 1월 일본인에게 950원을 주고 청자상감 포도 동자문 표형 주자를 구입했다. 지금 돈으로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이 명품 고려 청자에 흠뻑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화가 이중섭이었다. 구상 선생이 그랬답니다. 이중섭 화백이 박물관에 자주 와서 그걸 첨초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동자를 자기가 그 사랑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중섭 화백의 동자 그 그림이 그래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근대미술의 선구자 이중섭. 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그린 작품을 많이 남겼다. 장난스런 몸짓과 표정의 아이들은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다. 전에 중동자 아닌 우리 동자를 나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수도분하고 그냥 천진난만한 동자상. 그래서 보면 그 포도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포도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근데 포도를 따고 장난하는 모습이겠죠. 그 형태가 다 다릅니다. 실제로 그림 속 아이들은 고려 청자의 해맑은 동자들과 많이 닮아 있다. 한국의 근대 추상화가 김환기는 조선 백자의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한때 온 집안을 달 항아리로 채울 만큼 조선 백자에 심취한 것으로 유명했다. 김환기 선생. 그 양반은 그 달 항아리. 그 양반 아주 그냥 그 양반의 그 표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달이 있고 또 이제 그 탁자가 있고 그 달 항아리 그것이 그 양반 저 수필 보면은 나의 예술의 모든 그 영감은 조선 백자에서 왔다. 특히 다랑에서 왔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거든요. 조선 백자에 대한 이해차는 그의 수필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적 풍류와 정서로 김환기의 작품 세계는 압축된다. 그는 산과 달 항아리 그리고 학 등 우리의 문화 원형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우리 민족이 만들어온 문화, 우리 민족의 미술이 상당하다. 그 상당한 세계 제일이 아니고 우리만의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조선시대 회화의 걸작 목유도원도도 현대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목유도원도는 1447년 궁중화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사흘 만에 완성한 수묵담채화다. 현재 일본 댄니대가 소장하고 있는 목유도원도 진품이 박물관 100주년 특별전시를 위해 13년 만에 공개됐다. 전체 두루마리 길이 20m, 그림과 23편의 발문으로 구성된 목유도원도는 오른쪽엔 입체적인 이상세계를, 왼쪽엔 평면적인 현실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좋은 작품, 그 좋은 작품이 정말 처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동안에 이렇게 도록에서만 봤던 그런 것하고는
뭐라 그러나 가슴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럴까? 아니면 큰 어떤 햄마로 머리를 좀 맞은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이렇게 좋은 작품이 있었구나. 한국 화가 석철주는 안견의 몽유도 원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했다. 그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한국화의 스밈과 번짐, 지움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석철주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산천의 아름다움과 추억을 몽유도 원도로 재해석해냈다. 한국화가 석철주가 서양화 재료인 캔버스와 아크릴 물감을 선택했을 때 주변엔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았다. 옹기장이들이 거침없이 옹기의 환을 치는 모습에 반한 그가 새로운 재료를 찾던 중 발견한 것이 아크릴이었고 그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 옛 것이 없으면 앞으로 새로운 것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항상 우리의 과거, 우리 옛 고전에서 뭔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그 고전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 착용해 오는 것이 아닌 그 고전이 갖고 있는 정신 세계를 갖고 현대에 살아오면서 작가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죠. 보다 파격적인 몽유도 원도도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상현은 2008년 2월 뉴욕 필의 평양 공연을 기념해 신 몽유도 원도를 제작했다. 이게 이제 그 오늘 이제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쏘고 이제 북미 관계가 이런 긴장 관계 속인데 그 조선 선비가 몽유도 원도 안으로 들어가서 링컨하고 화해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상현이 생각하는 도원은 이념과 문화의 갈등이 없는 새로운 세계다. 그는 우리의 잃어버린 이상향을 몽유도 원도에서 찾았다. 그 몽유도 원도에 있는 복숭아꽃은 제 작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안견이 그린 몽유도 원도에서 이제 복숭아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그 우리 한국인들이 잃어버린 어떤 낙원, 도원, 그게 상징으로 복숭아꽃을 계속 심는 거죠. 이상현은 2004년부터 조선의 역사를 소재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이 애초부터 우리의 것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래 그는 유럽에서 실험적인 설치 작품들로 주목받아온 작가였다. 그런 그가 방향을 바꿔 눈을 조선으로 돌리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근데 그 제가 서양에서 제가 한 2, 3년 정도 작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런 결론이 제가 서양을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랜 외국 생활 속에서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 끝에 다다른 곳은 조선이었다. 나라를 잃고 임금의 침전에서 눈물을 흘리는 궁녀. 작가는 100년 전 구한말의 비극적 역사를 통해 오늘날 자신과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우리를 진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 얘기죠. 과연 정말 이 2009년 8월 25일 날 오늘 사는 진짜 이 한국 사람 나는 저에 대한 얘기죠. 진짜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이 안에서 무엇인가. 그렇죠. 이 얘기죠. 가장 결론적으로 보자면. 노자가 신선세계로 떠나는 장면을 그린 김홍도의 선인기우도. 이상현은 19세기 조선을 돌아보며 지금도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고 있다. 문화예술 창작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참 오랜 세월 화두이자 고민거리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나 자신을 찾는 길을 모색하는 예술가들은 이런 불상 하나가 지닌 가치와 미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곤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아주 색다른 불상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현대무용가 안혜순의 작품 불상. 불상을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불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불상이 어떻게 변형, 왜곡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동양 문화의 상징인 불상이 마치 인테리어 소품처럼 변형될 수 있는 씁쓸한 세태에서 영감을 얻었다. 알고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워낙 우리의 문화였고 우리의 종교였고, 그러나 그들은 인테리어 개념으로 그것을 어떤 새로운 문화로 어떤 새로운 것을 또 재창조해내는 데 썼다면, 그것을 우리가 거꾸로 역수입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국의 춤사위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현대무용으로 풀어내고 있는 안혜순은 옥스퍼드 무용사전에 이름을 올린 2명의 한국인 무용가 중 한 명이다. 특히 우리의 전통놀이가 가진 즉흥성을 무용에 도입해 세계 무용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놀아야 된다. 그 공연이 어떤 그 관객과 소통하지 않고 저쪽에 있는 다른 그 추상의 그 공연 예술이 아니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 자체도 우리의 굿이라는 그 전통 원형 안에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현대무용계는 새로운 소재에 목말라하고 있다. 이 속에서 남들과 차별될 수 있는 자신만의 독창성을 안혜순은 우리가 가진 전통과 문화 원형 안에서 찾은 것이다. 현대화 작업들을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하다 보면 그 서양의 사람들이 워낙 축적된 역사적인 것에서부터 어떤 새로움에 대한 것들이 본인들이 항상 리드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 웬만한 흡사한 경우에 모방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춤의 어떤 질이나 이런 전통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그들이 갖지 않는 다른 나의 근원과 중심을 아는 것, 그것은 창작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여러분은 백제 음악을 들어보셨나요?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백제의 음악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그 실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백제 음악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악기나 악보도 온전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물과 상상력이 만나면 그 옛날 백제 음악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국보 287호 백제 금동대양로. 수십 종의 인물상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변화무쌍하게 표현된 백제 문화의 정수다. 특히 오악산은 관련 사료나 유물이 거의 없는 백제 음악의 실마리를 찾게 한다.
국립국악원은 최근 백제금동대학로에 나타난 오악사와 이들이 연주하는 다섯 악기를 통해 잃어버린 백제 음악을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악사의 그래픽 복원을 토대로 악기의 형태, 음역, 음색 등을 재현하는 것이다. 서양의 기타와 흡사한 완함, 서역에서 고구려를 통해 백제까지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악기다.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대나무 관대를 묶어 연주하는 관악기 배소와 피리, 지금의 단소나 퉁소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추정된다. 타악기처럼 보이는 이것은 최근 논란 중이다. 타악기로 되게 추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그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 손 자체가 그러니까 악기를 이 채를 잡고 연주하기에는 약간 이상한 모양이다. 그래서 혹시 이게 오히려 이게 손잡이여서 이걸 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악기가 아니냐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 돼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마치 이 부분이 풍금처럼 넓어졌다 펴졌다 좁혀졌다 하면서 풍금처럼 바람을 일으켜서 그런 소리를 만드는 그런 악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백제 음악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받는 악기가 있다. 백제가 그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어떤 금의 영향을 받은 악기가 있었던 건지, 혹은 그 우리나라의 검은고나 가야금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던 건지, 혹은 역사에 그 백제금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악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백제금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그 역사의 기록으로만 전해지는 백제금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은고나 가야금과 달리 몸통이 약간 볼록하고 목 부분이 얇은 이것은 정말 백제금일까? 백제금동대학로는 수많은 가능성을 던지며 우리의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복원이 완료되면 우린 지금껏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백제 음악을 만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창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을 상고해서 창작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확실히 그게 맞다 안 맞다 보다도 그런 우리 조상들이 쓰던 그런 음악, 악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그것을 재현해본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물은 역사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지난 1월 출토된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백제 무왕과 그 왕비인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서동류를 뒤집는 증거가 나와 화제였다. 출토된 사리봉안기에 백제 왕후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이란 구절이 발견된 것이다. 그 여태까지도 사실 역사적으로 봐서 이 당시에 신라의 공주가 백제에 와서 왕후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정세상으로도. 근데 이게 이제 나와서 확실하게 역시 그것은 설화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렇다고 해서 설화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또 의미를 이제 갖는 것이죠. 아마 그거는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미륵사의 어떤 승려들이나 또 미륵사의 앞으로의 쭉 유지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승려들이 신라와 뭔가 연관시키려는 이런 데서 이런 설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이처럼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역사의 이면, 그 끊어진 고리 속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 스토리텔링 자체가
시간과 어떤 공간에서 살아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상의 얘기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릇 하나, 똑같은 그 유품 하나라도 그것이 사용되었던, 현실 속에서 사용되었던, 그리고 오늘의 나와 관련된 것을 보면은 그것이 진열장의 진공 상태에서 걸어 나온다는 거죠, 우리를. 역사적 상상력은 화랑세기 속에만 존재하던 1500년 전 신라 여성을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기도 한다.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이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숨결을 사실은 그 발견되는 유물 유적으로 상상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거를 아주 잠시라도 그런 숨결이나 바람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역사적인 인물들, 묻혀져 있던 인물들을 살려내는 그런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죠. 최근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한 역사 스토리텔링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유물은 이야기를 제공하고 이야기는 그 유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그냥 우리가 유물이나 유적이나 어떤 것들을 볼 때 사실 감흥이 없잖아요. 그냥 스쳐가는 그냥 깨어진 토기, 그냥 깨어진 것들, 옛날 것들이지만 그게 이야기가 있으면서 생명이 사실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한번 그 소설화 시키던가 아니면 다른 식의 매체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것들, 예술화, 형상화된 것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그 물건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정말 전혀 새로운 물건이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 유물은 박물관 유리 진열장 속에 박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는 열려있는 존재다. 귀 밑까지 찢어진 입, 툭 튀어나온 눈. 어떤 악귀라도 범접하지 못할 만큼 늠름한 표정이지요. 이것은 해동성국 발해의 대표적인 유물인 용머리입니다. 한때 연해주까지 뻗어나갔던 발해의 229년 흥망사는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이나 사료로는 짐작할 수가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역사의 공백 속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의 원형과 산업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많았습니다. 현대적으로 변형시킨 한글이나 한복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것에서 발견한 미적 요소로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화시켜 세계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디자이너 김백선은 우리의 전통 가구나 건축 속에 이미 현대적인 요소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사실은 서구에 있는 유명 브랜드에 있는 새로운 디자인들을 잘 보면 우리 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특히 한국이 갖고 있는 옛날 선비들이 썼던 사랑방에 쓰였던 그런 사방탁자나 서한이나 이런 가구의 선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그 전통의 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것에 대한 발견을 새롭게 인식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새로운 거에 우리 전통미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니라 어느 서구에 대한 그 나라만 갖고 있는 고유성에 대한 이해와 같이 저희가 대화할 수 있는, 그랬을 때 그들하고의 소통도 같은 상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김백선이 디자인하고 무형문화재 장인의 손길로 탄생한 색다른 느낌의 장식용 가구. 그가 세계 시장을 겨냥해 우리의 전통 스타일을 현대화시킨 작품이다. 촌스러운 존재로 치부되곤 했던 전통 가구가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디자인으로 탈바꿈했다. 그런데
이런 전통 가구 제작에 IT 기술까지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꽃과 나비가 살아 움직이는 부채. 한 IT 업체는 이런 첨단 기술에 전통 디자인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명품 가구 제작에 도전하고 있다. 세계 가구 시장은 2,3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고부가가치 시장. 평면 TV 시장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이 업체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기술이 결합된 명품 가구로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2년간 더 일단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 개발된 거를 전시회, 특히 저희 목표는 밀라노 가구 전시, 가구 박람회인데 그런 곳에 전시해가지고 세계적인 명품 가구로 시장에 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이 개발 과정에 디자이너 김백선과 무형문화재 조석진 명장이 참여하고 있다. 장인이 직접 깎아 제작한 전통 가구 틀에 IT 기술이 접목되는 것이다. 전통과 옛것은 다른 것이다. 옛것이 보존의 의미라면 전통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매개체이기에 보다 잘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에 대한 것도 한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전통이 오늘날 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놀게 됐을 때 그 공감대가 새로운 것과의 어떤 그 전혀 이질적인 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모태에서 자연스럽게 저희 창조물이 보다 그 좀 굳건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은 끊임없는 진화 속에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한국의 미로 세계인과 소통하고 경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직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해답을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를 이곳에 가면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주로 가보시죠. 올해로 3번째를 맞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근데 이게 이제 태국에서 이번 비엔날레를 준비한 은병수 총감독은 전시의 주제를 더 클루, 즉 실마리로 잡았다. 한계에 부딪힌 우리 디자인계의 새로운 실마리를 이곳에서 찾아보자는 의미다. 지금은 기술도 최고 수준이고 마케팅도 최고 수준에서 세계에서 1등하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디자인은 아직도 1등을 한다고 감히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 우리 고유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고유의 오리지널리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옷, 맛, 집, 글, 소리라는 5가지 주제전으로 구성된 이번 비엔날레에는 세계 48개국 500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비엔날레가 한국의 문화 원형 그리고 전통을 새로운 디자인의 실마리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한복이나 한글을 변형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전통의 진정한 가치에 눈뜰 것을 주문하고 있다. 뭐 유럽에서 활동하든 미국에서 활동하든 자기 고유의 얼굴, 자기 민족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서구에서 교육을 받고, 아시아에는 유명한 디자이너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고 활동하다가 너무나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고향으로 가서 자기네 재료, 자기네 전통, 그걸 가지고 현대 디자인 기술과 접목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디자이너들 대다수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실험도 진행됐다. 비엔날레 측은 국내외 디자이너들에게 우리의 담양 소쇠원을 재해석하도록 했다.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비롯한 유명 디자이너들이 소쇠원에서 얻은 영감을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으로 완성시켰다.
옛날의 우리 소세원 모습을 가지고 뭐를 만들겠다라고 준 건 아니고 그 속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어떤 자연의 어떤 부분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회의 어떤 구성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배울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배울 수도 있지만은 뭐 서양인들도 똑같이 거기에서 배워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고. 전라남도 담양에 위치한 소쇠원은 조선 중종 때 양산보란 사람이 조성한 민간 정원이다. 바위와 물 그리고 정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소쇠원은 독특한 우리만의 조경과 건축미를 간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6세기) 조선 최고의 민간 정원 소쇠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색다른 실험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적 디자인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외국에서 바라보기에는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럼 정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입증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좀 객관적으로 오픈된 상태에서 외부 사람들하고 외국, 뭐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뭐 여러 외부 사람들하고도 담론을 나누어야 되고. 이번 비엔날레에 참가한 뉴욕의 한 디자인 회사를 찾았다.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국의 소쇠원을 뉴욕의 젊은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봤을까? 외국인의 시각으로 소쇠원을 재해석해달라는 비엔날레 측의 제안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이들은 어떤 선입견도 없이 소쇠원의 사진과 관련 자료만을 참고해 작품을 구상했다. 자료로 제공받은 소쇠원도 이 오래된 판화에서 눈길을 끈 것이 있었다. 바로 김인후가 소쇠원의 풍광을 보면서 쓴 48구절의 시였다. Because it was a literary garden, the way that, well, like literature and life, like art and life were kind of combined in the garden in a very immediate way, which was something that I'd never encountered before. 스튜디오 스모는 소쇠원을 자연과 문학이 어우러진 휴식의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That is perhaps less formal than than Japanese culture, for instance, as an example, and more it's through the way that the proposal was written for us. It was something that was much more kind of engaged with the cultural monuments rather than revering them from a distance. 다른 작가들은 또 어떤 해석을 내놓았을까? 평소 한국 등 아시아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컬럼비아대의 라카탄스키 교수. 그는 김인후의 48형 중 두 번째 구절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얻었다. His verses were very pleasant, but the one that struck me was already verse 2. It's very strange. You're barely into the garden, as I said, and suddenly you're reading. The verse says, bright light from the window for reading, the rock and the water reflects the book. 작업을 진행하면서 라카탄스키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한국의 미를 발견했다. The beauty, as I've said, in Korean, in the Korean landscape, is it's not afraid to let nature and culture have a really active dialogue. It's not either quiet or noisy. It's neither over-refined nor just wilderness.
It really says these activities are all part of the same, to use the words of today, it's all part of the same ecosystem. The text came coming back from this block print that was done, as well as from the poems that were written. 이번 행사를 기획한 건축가 조병수의 작업실을 외국 디자이너들이 방문했다. 이들은 사흘 동안 소세원을 둘러보면서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일일이 만들었다. 가까이서 보고 느낀 소세원은 인공적으로 꾸미지 않은 오랜 세월 속에서 다듬어지고 진화한 특별한 공간이었다. And the way that a rock can be important, not because it's made of granite, but because of the way the wind and the water has shaped it. And so that's why there are things like this around that you know, these artifacts inspire people. So that's why I think there's a lot to learn.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어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문화 원형의 가치와 미.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린 과연 한국의 미란 무엇인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 People that live in a place do not even know their own place because it is every day and it doesn't seem special. So sometimes people, fresh eyes coming in, can look at things and find meaning that even many people have not been able to see. 그리고 세계 디자이너들은 저마다의 시각으로 다채로운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다. Hopefully, when people come and see these projects, they can also appreciate, they can see a different side of the project, and they can see a different side of the garden, and also see that's how other people kind of look at it and trying to understand it, because everyone will have a different interpretation, but the overlap is the garden itself. You know, there can be a million different viewpoints, but at the same time, there's also something common. 어느 하나 비슷한 것 없이 각각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형상화된 소세원. 이 속에 존재하는 공통점이란 무엇일까? 네,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 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완성도 있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누구 하나도 거기에 있는 어떤 형태적인 데 얽매여서 그거를 복사하거나 변형시키거나 하고자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거를 그 속에 삶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자연관이나 그런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그 사람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건축과 조경을 충분히 이해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재료로 현대에 맞는 공간을 해석해냈다는 거. 우리 꽃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세계인과 소통은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전통의 어설픈 모방이 아니라 현대적인 재해석과 재창조에 있을 것이다. 삶의 주변 곳곳엔 우리가 간직한 문화 원형이 있다. 그 속에서 나만의 감성을 찾고 싶다면 먼저 마음껏 즐기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다 처리가 어릴 때부터 좀 더 열심히 잘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줘서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뛸 때의 땅이 몸으로 울려오잖아요. 그런 울림이라거나, 그러다가 헉헉거리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색깔이라거나, 내가 본 그 저녁 노을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왜 남의 걸 보고 베껴야 되는지, 나는 충분히 내가 본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박물관이 문을 연 지 100년. 찬란한 문화 원형과 유산을 간직한 박물관에서 지금 우린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요즘 뭐 100층짜리 막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높은 집을 지어야 되냐면 랜드마크 한다는 거예요. 요즘 GPS 있어가지고 말이죠. 요만한 이 지도 보고 돌아다니는데 뭘 그렇게 큰 랜드마크가 왜 필요해요? 난 그러죠. 마인드마크가 필요하지 랜드마크가 필요한 시절이 아니다. 마인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헤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마인드마크야? 100층짜리 집이야? 아니다. 박물관이 마인드마크다. 거기 가보면은 우리들이 헤매다니는 중심점이 있어. 내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알 수 있어. 마음의 표지들이 거기에 다 놓여 있는 거야. 이제 박물관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 여러분께 박물관은 어떤 곳입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는 교육 현장, 혹은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유물보관소쯤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꿈과 환상과 휴식이 바로 이 박물관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지치고 무뎌진 감각을 깨워서 박물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마음껏 즐기십시오.